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지역별 경선을 시작하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이 된 가운데 또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소 취소 부탁 발언으로 굉장히 고성도 오가기도 했고 공방전이 좀 벌어졌는데 어제 그 TV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사실 TV 토론이 이제 막바지 이제 끝나는 단계잖아요. 근데 네. 가면 갈수록 사실 TV 토론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럴 줄 알았으면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 자조적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정책 비전 혹은 뭐 각 후보의 어떤 나중에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떤 플랜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의 흠집을 들추고 약점을 공격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이런 이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하이라이트를 정점을 좀 찍었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뭐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마지막에 사과를 했지만 어쨌든 말 실수는 나온 거잖아요.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나경원 후보에게 이제 굉장히 직격을 가한 건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이때 이제 기소를 했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면서 저는 이제 이런 거죠. 레드라인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제 오늘 모바일 투표, 내일 ARS, 그다음에 여론조사 거치면 이제 어쨌든 1차 투표, 2차 투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결론이 날 텐데 과연 이게 봉합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간극이 벌어지고 지금 사실상 보면은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약간 우리가 전당대 사실 당권 경쟁은 어찌 보면은 약간 약속 대련에 가까운 자기의 이제 어떤 그런 승부수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라인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서로 이 감정선들이 이미 굉장히 이제 격렬해졌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대표가 되고 떨어진 분들이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의 원팀으로 녹아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사실 어제 토론 보면서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구나라는 굉장한 정말 안타까움이 들었고 어찌됐건 이제는 저는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날 테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전당대 이후에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각 후보들 간에 정말 이 척진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지금까지의 모습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네. 이렇게 평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전당대회 막바지가 되면 좀 1위 후보 쪽으로 리드하고 있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의 통합을 얘기를 하는 쪽으로 가는데 네.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다. 사실 6번의 TV 토론을 하면서 자해성 폭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얼굴을 붉히고 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토론회를 이어갔는데 사실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넉넉하게 앞서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서는 조금 더 포용하고 그동안 같이 고생했던 후보들을 끌어안고 당의 통합 그런 비전의 메시지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줄 알았는데 사실 어제까지도 굉장히 난타전을 이어간 것으로 보면 당의 방금 전에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 1차 투표 이후에 만약에 거기에서 결론이 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당의 통합이 가능할까? 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이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험악하게 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심리적 내전 또는 심리적 분당 상태로 돌입된 건 아닌가 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TV 토론까지 이제 후보들 간에 이제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좀 아쉬웠다라는 두 분의 평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지금 당 내부에서도 이 패스트트랙 폭로에 대해서 좀 강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마지막에 이제 불거진 이 한 후보에 대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가 과연 앞으로 있을 이 전당대회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거인단 구조가 당원 80%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당원 80%라 그러면 이제 84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정치 고관여층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슈에 대해서 이해도가 매우 높고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한 자기 어떤 소신이 있는 분들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지금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게 아니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만 23명인데 그럼 이 사람들 다 똑같이 대할 것 아니냐. 그럼 우리가 대표가 되실 양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나오는 데다가 이제 이분들 물론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선거에는 개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영향이 큰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상황에다가 지금 말하자면은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약간 좀 방관자적인 입장. 그러니까 아니 뭐 법에 따라서 처리 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수습하면서 나중에는 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법률 지원도 할 거고 상대방에서 이제 처벌에 대한 불원도 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니까 저질러 버린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80%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더군다나 막판에 이제 그러니까 투표 직전에 지금 이 이슈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거로 보고 이게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정말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의 대세론을 이어오면서 1차 투표에 끝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저는 어쨌든 그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과반 대세론을 좀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나경원 후보가 여기에서 저 표현이 하지만 직접적 수혜를 본 거예요. 나경원 후보가 그 당시 패스트트랙 때 정말 전사였었고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구나가 새삼부각이 되면서 사실 이게 4년 전의 일이었는데 5년 전의 일이었는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근데 이게 소환이 되면서 나 후보에게는 굉장히 좀 약간의 막판 수혜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변수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당심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나 후보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선거 기간, 그러니까 투표가 사실 시작되기 직전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동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있었고 이것이 전대 초기부터 계속 이 문제가 집중됐다면 아마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일정한 영향을 주되 그 영향이 이 선거의 판세를 크게 변화시킬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과거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이 앞으로 이 당을 끌고 가는데 얼만큼 많은 이 동료 의식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내내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소한 7, 8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는 6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과연 이 부분 때문에 그 지지가 많이 흔들릴 것이냐? 저는 일정하게 조금 빠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1차 투표에서 마무리되는데 부족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부분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날인 어제 투표율을 보니까 29.98%. 이게 지난해 3.8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과 비교하면 한 5% 정도 더 낮은 수준인데 이게 최종 투표율에 따라서 각 후보들의 유불리를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보다 조금 낮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를 놓고 구조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여론의 지지가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약간의 바람 선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한동훈 후보는 당에 착근하거나 뿌리 내린 적이 이번에 비대위원장 한 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심지어는 20년 가까이 이렇게 당에 뿌리를 내린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 지점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이건 한 후보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이제 바람 선거의 어떤 그런 이제 약간 기조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지난번보다 높았으면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조금 더 가속이 붙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투표율이 조금 낮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지난번 선거는 당원 100% 투표였거든요. 이번에 여론조사 20이 이제 들어가지만 어쨌든 모수가 조금 낮아지긴 해도 투표율은 거의 이제 지난번 추세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투표율이 조금 낮다 싶으면은 오히려 나경원이나 원희룡 후보 쪽에 조금 저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까지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나머지 이틀은 이제 ARS 투표가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 투표율에
그 한운동 후보 캠프에서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당 캠프 관계자들이 투표를 높이자에 지금 굉장히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NS 메시지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 지금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 이런 분들은 어쨌든 최대한의 조직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당내 뿌리 기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지금 공략하고 있어서 어쨌든 투표율에 높고 낮음의 유불리는 확실하게 높으면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할 거고 낮으면 약간 원희룡 나경원 후보 쪽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전 대체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권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부터 지역별 경선을 시작을 합니다. 각 지역 경선에서 이제 바로 득표율이 공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2년 전 득표율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제주와 인천에서 이제 그 지역 경선이 시작되는데요. 이미 오전에 이제 제주 지역은 시작이 됐고요.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개표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전체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이 모바일로 투표하는 지역별 모바일 투표 결과만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전체 뭐 ARS라든지 또 대의원 투표라든지 또 여론조사 그 결과는 맨 마지막에 8월 18일 전당대회 직전에 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발표되는 것들이 가집게 되는 것이지 그게 전체 집계에 아주 그 최종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77.77%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상의 양자 구도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3자 구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5%만 넘어도 이재명 대표는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표를 다 받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70% 이상만 돼도 지금 원내의 의석의 분포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가지고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 퍼센테이지 몇 프로를 득표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청년으로 나와 있는 김지수 후보나 또는 그 어쨌든 당의 그 경쟁자 역할로 자임하고 나온 김두관 후보가 어느 정도 본인들의 역할을 더 많이 부각해서 퍼센테이지를 가져갈 수 있느냐,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조금 더 관전 포인트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두관 그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지도 궁금하고 네.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받아야 좀 유의미한 득표율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그 투표 구조가 대의원 16%, 권리당원 54%, 여론조사 30% 지금 이 구조잖아요. 그러면 지금 권리당원의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아마 이재명 대표 쪽으로 지지가 많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론조사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민주당 내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에 참석하는 게 높지만 일반 여론조사를 또 그렇게 자료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온당치 않다가 또 과반을 넘는 그런 숫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리당원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쪽으로 본다면은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대의원은 아마 김두관 후보가 집중 공략해야 할 그런 이제 포인트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이제 그 지난 대표 경선에서 나왔던 그 박용진 후보가 약 한 22.3% 정도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친노 진영의 지지를 받는 건 분명해요. 근데 친문 진영까지 사실은 좀 지지를 끌어와야 되는데 친문 진영은 약간 좀 온도차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뭐 30%까지 간다면 김두관 후보의 존재감과 그다음에 당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겠지만 실제로 30% 득표는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보고 김두관 후보가 저는 20% 정도의 득표만 한다면 박용진 후보가 얻었던 표 정도에 근접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본인이 나왔던 존재감도 과시하고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역동성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20% 전후가 김두관 후보의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정도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어찌됐든 만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말 현실화돼가지고 포스트 이재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혹은 그 지도 체제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
뭐 김두관 후보는 반드시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항마될 수 있어서 아마 김두관 후보는 20% 내의 득표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면 저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시작 전부터 충돌이 빚어지면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좀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뭐 이 그 탄핵 청원 청문회가 적법한 거냐 혹은 불법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논쟁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열렸습니다. 거기에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요. 예. 그렇다라는 것은 탄핵 청원 청문회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참석으로 반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저 입장하는 과정 속에서 몸싸움도 좀 있고 또 여야 의원님들 특히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굴 부위라든지 몸에 또 상처도 좀 입으시고 또 피해를 좀 보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치고는 어제의 그 진행은 그래도 뭐 원만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임성근 사단장이라든지 다른 지난번에 선서조차도 거부했던 분들이 뭐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거부했다가 오후에 선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선서하고 많은 말씀들을 좀 주셨는데 유의미했다. 그리고 이 탄핵 청원 청문회가 정말로 그 140만 명 이상의 청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 것만큼 그런 것을 충분히 그 확인하는 그런 민의의 장의 역할은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국민청원에 따라서 청문회가 열리기는 헌정사상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용 불법 청문회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그렇죠. 민주당이 이거는 명백하게 사실은 우회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회를 돌아가지고 이른바 탄핵을 추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탄핵에 자신이 있으면은 정식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과반 되니까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다 보니까 탄핵 이른바 뭐 국민 청원을 받았다.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 청원 안 받았습니까? 청와대에서 받았다고 146만 명 나왔는데 그때 그거는 국회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 논리적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청문회,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대통령,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대통령을 욕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 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면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 이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직을 걸고 있는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은 국민청원이라는 걸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법상에 따른 걸로 해야죠. 그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최후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청원이 있다고 대통령의 탄핵까지 청문으로 간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여론에 휘둘린 나라, 중후 정치가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 자신 있으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지 왜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 이 청문회를 가지고 마치 이제 그 공격하듯이 하는 거 저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위반되는 이런 사례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불법 청문회라고 규정은 하지만 또 참석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마음대로 이걸 또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어는 해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참석을 한 건데 참 딜레마고 고육지책이죠. 어찌됐건 저는 이 청문회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제도로 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2차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또 밤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곳곳에서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주진우 의원한테 02800-7070 이거 번호로 통화한 거 누가 했는지 밝힐 수 있냐고 하니까 1년 전에 뭐 44초 통화한 거다 어떻게 기억하겠냐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그 통화했느냐는 사실 하나 가지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낸다? 사실 그거는 또 어불성설인 거죠. 실제 저기 박정훈 대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수사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침받거나 외압받은 게 있냐? 그건 없다고 그랬어요. 임성사단장이 배제하라 그런 소리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저는 사실은 해병대가 조사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수사해가지고 이첩하는 건 사실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군의 사망 사건은 충분히 그건 민간 경찰이 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국민적 정서와 눈높이에 어긋나는 그런 좀 말하자면은 지점들이 있어도 이걸 불법 행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것을 몰아가려는 이것으로 같이 이렇게 묶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건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했으니까 마치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직접적 외압의 근거를 삼으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그 과도한 공격은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뭐 탄핵 청문회가 민주당으로서는 신의 한 수처럼 얘기하지만 신의 한 수가 잘못되면 무리수가 되고 무리수가 되면 악수가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청문회가 이제는 뭐 마무리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지엽적인 걸 가지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냐 이렇게 호도하는 이런 공방은 전혀 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권성동 의원 역시 좀 이 의혹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 공익 제보자 김구현 변호사가 제보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인 것을 숨겼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짧게 예. 그 02800-7070 번호만 잠깐만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요. 작년 7월 31일 날 이 수사단에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시키는 것을 유보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날 이 전화번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번호로 원희룡 전 장관에게 당시 장관 측에게 업무 지시를 했었던 것과 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주진우 법률비서관까지 이 800-7070 번호로 전화 통화를 받고 뭔가 부지런히 움직였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가 누가 사용했는지 무슨 내용이 거기에서 그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 김기현 변호사가 민주당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이 김기현 그 변호사가 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은 건 금년 5월입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있었던 건 작년 5월입니다. 그럼 1년 전에 미리 7월 달에 이 최혜병이 이런 순직 사건이 생길 걸 염두에 두고 또 1년 후에 있을 이 상황들까지 염두에 본인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을 걸 염두에 두고 그 당시에 전화 통화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왔겠느냐 하는 걸 보면 무슨 타임머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의 지지 성향이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김기현 변호사가 어느 당의 성향을 갖고 있냐, 정치색을 어디 걸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의 신체적 진실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마치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하는 이런 식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오선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요. 공익 제보를 하시던 분이 왜 특정 정당에 공천 시청한 거는 이걸 제보하면서 그거는 숨겨달라. 그건 언론에 부탁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 왜 했을까요? 그거는 본인이 정치 성향 숨기고 싶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김기현 변호사와 그다음에 경호처 출신의 간부 모 씨가 이재명 대표 쪽에 캠프에도 갔다는 것도 그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의도된 이게 오염된 이런 제보라면은 이것에 대한 진실성과 순수성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적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무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